1526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국왕이었던 카를 5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온두라스 내륙의 정글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위대한 산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아즈텍 정복 등에 앞장서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탐험과 개척을 명목으로 군대를 출동시키기도 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스페인이 온두라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마수가 코르테스가 언급한 정글까지는 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526년의 편지 기록을 끝으로 정글 속 고대 도시는 한동안 문헌상에 등장하지 않았죠. 300여 년이 흐른 1839년 미국의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였던 존 로이드 스티븐스는 온두라스의 동부 정글을 탐사하던 중 대규모 유적 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탐험에서 복귀해 자신이 본 것을 사파와 함께 책에 기록하였는데요. 온두라스 동부의 열대 밀림 지역 모스키티아에서 상징적인 유적터 수십 곳을 발견했다. 이곳은 10세기 불가사의한 붕괴로 그 막을 내린 마야 문명이 한때 지배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의 사파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기둥과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었고 이후 해당 유적은 흰색의 도시라는 의미의 시우다드 블랑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스키티아 지역은 빽빽한 밀림에 기후 변화도 심한 곳이라 제대로 된 탐험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당시 장비 또한 열악했기 때문에 이름난 탐험가들 역시 선뜻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죠. 이후 시간은 또 흘러 1930년 미국 내 탐험붐이 일어나며 시우다드 블랑카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원정대가 전설 속 백색 도시를 찾기 위해 온두라스의 밀림 속으로 향했는데요. 이 중에는 석유왕의 아들이었던 조지 구스타프 헤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조지는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을 설립할 정도로 옛 문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탐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원정대를 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도시의 발견을 고대했죠. 하지만 두 번의 원정이 연이어 실패로 끝나며 좌절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원정을 계획하던 중 조지는 미국의 탐험가였던 시어도어 모드와 만나게 됩니다. 모드는 29세라는 나이에 무려 5번의 세계 일주를 할 정도로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탐험가였죠. 그가 이번 탐사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조지는 그를 필두로 세 번째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1940년 3월 모드는 뉴욕을 떠나 온두라스로 향합니다. 그때쯤 이미 시우다드 블랑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수많은 탐험이 실패로 끝나며 이것이 그저 엘도라도 같은 전설 속 도시라는 이미지가 굳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4개월 뒤 모드는 온두라스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탐험에서 돌아온 직후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이튿날 신문에 실린 헤드라인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석유왕의 아들이 후원하는 원정대가 온두라스 탐사에 드디어 성공했다. 책임자인 시오도어 모드는 그곳에 원숭이 신을 섬기는 고대 도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모드는 온두라스의 정글 속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시우다드 블랑카를 찾아냈으며 그것이 평범한 고대 도시가 아닌 원숭이 신을 숭배하던 기이한 집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울창한 정글 한복판에서 이끼로 뒤덮인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녹빛이 채 닿지 않은 기둥 끝이 태양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거렸죠. 마치 녹색의 로봇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도시는 허물어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자네들만 보아도 이곳이 한때의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발견한 유적보다 더 흥미가 가는 것은 그들이 섬겼다고 전해지는 원숭이 신입니다. 탐험에 동행했던 원주민 소년이 말하기를 이곳 어딘가에는 거대한 원숭이 상과 그 재단으로 향하는 숨겨진 길이 있다고 하였으나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원숭이 신에게 인신공양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인들과 강제로 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마을에는 반은 인간, 반은 원숭이인 반인반수들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죠. 현지인들에게도 원숭이 씨는 신성한 이미지가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한층 더 뛰어넘은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유적지에서 수많은 공예품을 들여왔고 이것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해 두었다고도 말했는데요. 모두는 이후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다시 온두라스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원정은 점차 밀리더니 잠정 보류되고 맙니다. 다른 탐험가들이 고대 도시의 위치라도 공유해달라고 말했으나 모두는 좌표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손으로 위대한 발견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학계와 대중들은 모두가 어서 빨리 원정대를 꾸려 다시 한번 온두라스로 향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1954년 6월 26일 모두는 부모님의 집에서 돌연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죠. 경찰 역시 타살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은 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그의 2차 원정이 계속해서 밀린 것과 무언가 연관이 있을 거라며 그가 찾아선 안 될 것을 발견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고 모두는 결국 다시 온두라스로 향하지 못한 채 도시의 모든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의 죽음 이후 시우다드 블랑카는 다시 전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사가들도 모두는 자신의 거짓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말하며 온두라스 정글 속 백색 도시에 대해 그저 동화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시우다드 블랑카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왔는데요. 모스키티아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정글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못해도 수백 개의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은 채 숨어있을 것이라 예측되었기 때문이죠. 정글 인근에 살던 원주민들 역시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고대 도시 전설에 대해 언급을 했기에 이후로도 이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하버드 대학 소속의 고고학자 고든 윌리는 온두라스의 술집에서 현지인들에게 들은 하얀 절벽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온두라스 전문 고고학자였던 조지 하세만은 현지의 정보원을 통해 정글 속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전설을 수없이 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실체와 증거가 없는 소문들 뿐이었고 이것은 체계적인 탐사와 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며 시우다드 블랑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져 갔고 더 이상은 그럴싸한 소문조차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발표로부터 70년이 지난 2010년 지역 매핑에 사용하던 장비인 라이다가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진화하며 고고학계에 새 바람을 불어옵니다. 라이다는 열대우림의 빽빽한 나무들을 뚫고 그 아래 지상을 면밀하게 스캔해내는 최첨단 장비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이 25년 동안 걸어다니며 채웠던 마야의 도시 지도를 나사의 과학팀이 라이다를 이용해 단 5일 만에 완성해낸 것은 유명한 사례이죠. 라이더는 초당 12만 5천 개에 달하는 적외선 광선을 지상으로 뿌립니다. 이렇게 쌓인 수십억 개의 레이저 펄스는 정글의 빽빽한 나뭇잎 틈을 뚫고 숲 바닥에 반사되죠. 반사되어 비행기로 도착한 빔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울창한 숲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작업의 혁신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에 잠들어 있던 시우다드 블랑카는 이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라이다를 사용해 온두라스의 정글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말했던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고대 도시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죠. 그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브 엘킨스였습니다. 그는 고고학 잡지의 기사를 읽다 정글 속 백색 도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스티브는 이것을 직접 탐사해보고 싶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부족했죠. 이에 라이다 기술자였던 윌리엄 카터와 접촉하였고 윌리엄 역시 이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다 스캔 기술을 통해 정글을 탐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라이다를 이용해 모스키티아에 위치한 정글 전체를 훑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했죠. 이에 그들은 연구와 기록, 소문을 종합하여 전설 속 도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지를 추렸고 라이다로 스캔할 정글을 130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합니다. 2012년 자체적인 탐사팀을 꾸린 그들은 라이다 스캔기를 실은 비행기를 타고 온두라스의 정글 위로 날아오릅니다. 여정은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정글에 피어난 수백 수천 개의 꽃들, 숲 사이를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들은 라이다에서 쏘는 레이저들을 가로막고 방해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하며 인공물의 흔적이 스캔기에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밀림 한가운데 위치한 계곡의 중앙으로 향했을 때 카터가 스티브에게 말합니다. 아래쪽에 하얀 네모 2개가 잡힙니다. 이에 급하게 비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그들은 한데 모여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행기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돌아본 탓에 지도는 불규칙하게 생성되었지만 계곡의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 위에는 분명한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둔덕이 나타나 있었죠. 그 면적은 단순한 건물, 마을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1526년 최초로 기록되고 1940년 발견되었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실체가 드러난 백색 도시 시우다드 블랑카. 학계는 곧바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이미지를 검토하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환상적이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후 잃어버린 도시를 탐사하기 위한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졌고 2015년 3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은 취재와 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탐사팀을 꾸려 온두라스로 향합니다. 팀은 고고학자, 인류학자, 식물학자, 라이더,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최정예 멤버들이었죠. 정글에 도착한 탐사팀은 기대 이상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아마존에서 30년간 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팀의 식물학자 마크 플롯킨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원시적이다. 이곳에서는 무엇이 발견되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팀은 험난한 정글을 뚫어내며 곧장 스캔기에 찍힌 좌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스티브가 찾아낸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유적 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로 역사적인 순간,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하는 고대 역사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죠. 학자들은 곧장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발생 연대를 우선적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서기 10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생성되어 번영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유적지에서는 수많은 고분, 광장들이 발견되었으며 독수리, 뱀, 제규어 등 동물들을 형성한 유물들도 대거 발굴되었죠. 넓은 피라미드 터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 쓰였던 건축물로 보였으며 궁전으로 보이는 듯한 성체와 일반 건물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급층이 확실한 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탐사 전 학자들은 이것이 독자적인 문화가 아닌 다른 뿌리 문명을 가진 보수 집단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조사 결과 주변 문명이었던 마야, 아즈텍, 잉카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독자 문명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멕시코의 옛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숭배하던 뱀신, 게찰코아틀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숭이 신을 섬기는 것도 이례적이었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두가 언급했던 거대 원숭이 신의 동상과 제단으로 향하는 길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림과 유물들은 발견되었으나 그것은 다른 동물들을 주체로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에 탐사팀의 몇몇 학자들은 의미심장한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찾은 것은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문명 도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탐사팀이 찾아낸 것이 전설 속 시우다드 블랑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추론이었는데요. 탐사팀은 이에 대한 진실을 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팀의 육식병이라는 감염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괴사 근막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통증과 고열, 두통, 피로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급성 감염증입니다. 상처의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육식병은 매우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팀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상처도 없는 상태에서 증세가 나타난 것이죠. 특정 벌레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끝내 파악해낼 수 없었습니다. 육식병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탐사팀은 한시라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즉각 철수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로도 조사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열악한 환경과 원인 불명의 감염증으로 인해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끔찍한 육식병이 정글에서 고대인들을 멸망시킨 원인이라 분석하기도 하였는데요. 전례 없던 감염증의 동시 발병 현상, 이것은 현지인들의 소문대로 원숭이 신의 저주였던 걸까요? 온두라스의 정글 속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로 가득합니다. 문명은 정확히 언제쯤 시작된 것인지, 도시를 건설한 이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것이 정말 전설 속 백색 도시 시우다드 블랑카가 맞는지, 맞다면 모두와 원주민들이 언급했던 원숭이 신의 거대 동상과 인신 공양이 행해지던 제단은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의혹들은 현재까지도 울창한 밀림 속에 잠든 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숭이 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특히 더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죠. 인류 역사상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원숭이를 신으로 섬겼던 나라와 부족은 없었다. 그것은 그저 가상의 신이었을까? 어쩌면 한때 존재했던 정체불명의 괴짐승은 아니었을까?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14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방문한 네덜란드인 선교사는 정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산 위쪽의 언덕으로 이어지는 계단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한 것인데요. 언덕의 이름은 빛의 산, 깨달음의 산이라고 불리는 구능파당.
계단을 타고 올라간 그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암석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고대 유적이라고 생각한 선교사는 연구를 위해 학자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투자 대비 큰 가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정부는 그것을 거절하였죠. 그렇게 산속의 미스터리한 계단은 발견과 동시에 다시 묻혀버리고 맙니다. 65년의 세월이 흐른 1979년 자바섬의 원주민들이 정글 속의 군웅 파당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인도네시아 국제고고학연구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요. 그들은 산 꼭대기로 이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 정상에 펼쳐진 돌 무더기를 보게 되었죠. 해당 암석들은 화산암으로 용암이 폭발하고 열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돌들이 무작위로 놓여있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과 그 모양이 마치 가공된 것처럼 인위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것인데요. 옛 선조들이 어떤 사유로 수천 개의 돌을 직접 주워 옮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암석들로 건축의 틀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흥미로운 발견은 맞았지만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옛 정착지의 잔해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2011년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자 데니 힐먼 나타위자는 우연한 기회에 군웅 파당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나타위자 박사는 산 정상의 유적보다 산 언덕 형태에 더 주목하였는데요. 지질학자인 그가 보기에 언덕의 모양이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일반 언덕처럼 주변 지형이 침식되어 생성된 형태와는 다르다. 인공적인 형태의 언덕처럼 보인다. 그는 군웅 파당이라 이름 붙은 이 언덕 자체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조사팀을 꾸려 즉각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코어 드릴을 동원하여 지표면 아래에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코어 드릴로 오래된 흙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세계의 문화층을 찾아낸 것이죠. 검사 결과 군웅 파당 정상과 가까운 첫 번째 문화층은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로 밝혀집니다. 뒤이어 드러난 두 번째 층의 연대는 기원전 5200년으로 측정되었는데요. 만약 군웅 파당이 실제 유적지라면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도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발견만 해도 놀라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문화층이었습니다. 마지막 층의 연대가 기원전 2만년경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군웅 파당이 정말 기원전 2만년대의 유적이라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18,000년 이상,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알려진 수메르 문명보다도 15,0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그들은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지상 투과 레이더를 사용해 단층을 촬영합니다. 레이더에는 산의 지표면 밑에 존재하는 커다란 공동이 관찰되었는데요. 몇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것이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라는 것과 개수가 총 3개에 달한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자연적인 언덕 안에 이러한 모습의 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군웅 파당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언덕이 아니라 몇 천 년 혹은 몇만 년 동안 계속해서 쌓아져온 고대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정수가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입니다. 나타위자 박사는 해당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견된 것으로는 유적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웠죠. 한 가지 의미심장한 요소는 발견되는 문화층의 형태나 건축물의 양식들이 종교적 형태를 띠었다는 것인데요. 최초의 문명보다 15,000년 이상 앞설 수 있는 초고대 문명이 수렵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까지 영위하는 도시 문명을 일구었다는 사실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주류 학자들은 나타위자 박사의 연대 측정의 방법에 오류가 많다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는 고고학계에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응수합니다. 지구 물리학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숫자로 이루어진 수치이기 때문이죠. 군웅 파당은 우리가 잃어버린 지난 문명의 잔재입니다. 나타위자 박사는 그 근거로 기원전 52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 형태의 유물이 존재한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형태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그가 발표를 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타위자 박사의 연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군웅 파당 연구에 대하여 고고학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
대외적인 이유였는데요.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수 없었던 나타위자 박사팀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죠. 기원전 2만 년의 미스터리를 품은 거대 피라미드 유적은 이렇게 연구가 중단된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일부 신비론자들은 나타위자 박사의 연구를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그가 알려지지 않은 초고대 문명의 비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문명이 특정 시대를 기준으로 초기화되고 있다는 지구 리셋설을 근거로 들며 나타위자 박사가 지구 리셋설의 중요한 비밀을 풀어내고 말았기 때문에 돌연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지구 리셋설이 실존 가능성 있는 하나의 가설이라면 그들은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째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쩌면 군웅파당은 이 의문을 해결해줄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페루 쿠스코 지역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잉카 제국의 요새 삭사이와만. 500년 전에 지어진 이 오래된 사원은 현재까지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들을 건축한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수백 년 전 건설된 이 바위 요새는 현대의 기술력과 비교해보아도 밀리지 않는 고차원의 기술력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돌이 맞물리는 다양한 모양에 맞춰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게 가공된 이 음새는 현 시대의 장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죠. 이상한 것은 이러한 돌들을 어디서 어떻게 옮겼으며 무엇으로 가공하여 무슨 수로 들어 올려 쌓았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조각내고 평탄화한 뒤에 쌓아 올린다. 그리고 맞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한 뒤 돌을 다시 내려 깎아내고 가공하여 재차 올린다. 틈 하나 없는 완벽한 이음새를 가지기 위한 이 작업은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초인적인 노동을 수행하며 거대한 요새와 건물들을 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옛 잉카인들의 축조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밀한 가공과 노동을 통해 지어졌다는 것 외에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작가이자 논평가인 데이비드 해처 차일드레스가 제기한 주장은 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옛 잉카인들은 단단한 돌 블록을 녹일 수 있는 고대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돌을 이용해 혹은 연화시켜서 서로를 완벽하게 맞물리게 한 뒤 고정시켰다. 데이비드는 삭사이와만이 잉카의 유적이 아닌 더 오래된 문명에서 기원하였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이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지어진 세계 각국의 거성 유적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추픽추와 푸마푼쿠도 삭사이와만과 같은 돌 연화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이러한 고차원의 기술력에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고대 문명이 존재한다. 그들이 돌을 녹이거나 부드럽게 하는 비법을 전수하였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그 근거로 해당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고온의 가열로 인한 유리화 흔적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리화 흔적을 보이는 돌들은 마치 녹았다가 굳은 듯한 표면을 지니고 있으며 암석의 유형과 무관한 별도의 외부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저 미스터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로 이어지기도 했죠. 쿠스코 잉카 유적지의 석회암 블록 샘플을 조사한 결과 외부층에 높은 농도의 실리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석재 내부 구성과는 확연히 다른 성분상의 차이였다. 이러한 가설과 연구 결과는 대중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해당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옛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 대령의 문헌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죠. 페루와 볼리비아 몬타나 지역에는 물총새와 같은 작은 새가 간혹 발견된다. 이 새는 바위면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 새는 어떤 종류의 잎사귀를 물고 와서는 그것을 돌의 표면에 대고 문지른다. 그리고는 날아가서 더 많은 잎사귀를 가져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참 후 식물을 짓내긴 바위면을 새가 부리로 쪼아대니 단단해 보였던 바위에 차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가 물고 온 식물은 바위를 젖은 진흙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다. 퍼시 포셋은 1925년 정글 탐험 도중 실종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19세기의 탐험가입니다. 그는 생전 다양한 기록과 일지들을 남겼는데 그중 페루의 한 정글에서 남긴 기록이 데이비드가 주장하는 돌 연화설과 관련이 있어 보였죠. 퍼시 포셋이 남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페루 탐험에서 돌아온 뒤 진행한 잡지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로데 파스코에 위치한 잉카의 옛 무덤터에서 일코트 용량의 질 항아리들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치차의 일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항아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가 깨져 바위 위에 쏟아졌는데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액체를 엎지른 바위가 마치 젖은 시멘트처럼 부드럽게 출렁인 것이죠. 우리는 돌이 녹았다면서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은 마추픽추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의 탐험 일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 잉카인들이 돌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라고 전해지는 것들 중에는 그들이 식물의 진액을 이용하여 돌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식물의 종류를 추리해 보았는데요. 안데스 민속학자 호르에 리라가 1938년 남긴 연구일지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죠. 옛 잉카인들에게는 신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식물이 있었다. 하나는 코카이프로 노동자의 고통과 피로를 마취시키고 덜어주는 것이었고, 하나는 요차라는 식물로 다양한 성분과 혼합되어 단단한 암석을 반죽처럼 만들어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14년 동안 안데스 산맥의 전설과 민속을 연구한 리라 박사는 요차를 기본 재료로 특정 물질과 결합할 시 돌을 진흙처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단단한 돌을 액상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돌을 다시 굳히는 데에 실패하며 끝내 그 비밀을 모두 풀어낼 수는 없었다고 기록하였죠. 문제는 그가 말한 요차라는 식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차라는 어원은 당시 원주민들 사이에서 통하던 옛 고대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전적 학명이 다른 희귀 식물이거나 현재는 멸종하고 없는 식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죠. 주류학계는 이 모든 주장과 가설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며 돌 연화설을 옹호하는 학자들 또한 있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고고학 응용연구소의 소장인 요셉 다비도 비치는 식물 추출물의 유기산으로 석재를 분해하는 것은 고대의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석회암 기반의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부드러운 석회석을 물에 담근 뒤에 나트론과 같은 기타 혼합물을 통하여 반죽, 틀에 붓고 압축하여 석재 블록으로 굳혀냈다는 것이죠. 그는 그 근거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 속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기포, 직물 섬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순물들이 반죽 과정에서 첨가되어 들어갔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바위의 돌출 현상 역시 반죽을 하며 들어간 공기나 물이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말하였죠. 재료공학자인 미셸 바르숨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회암 블록 일부에서 존재하지 않은 광물 비율이 관찰되었다는 스캐닝 투과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돌을 액화시키는 신비로운 고대 기술은 실존했던 걸까요? 신비론자들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돌 항아리 역시 이러한 경이로운 기술의 잔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샤카라 고분군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는 단단한 돌을 재료로 그 속을 파내고 표면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노동에 의한 결과물일 것이라 추측하였죠. 문제는 발견된 돌 항아리의 개수가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도구도 없던 고대, 하나를 제작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에 걸친 작업이 되었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만 개가 넘어가는 정교한 돌 항아리 발굴은 학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 연화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도자기를 빗듯 돌을 반죽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가설에 대한 실질적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돌 연화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많은 학술 자료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이 가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비법에 대한 상당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으며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하다 보니 호사가들의 흥미거리, 가상의 미스터리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는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학자들의 도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어떠한 비밀들을 더 감추고 있는 걸까요? 잉카 시대에 고대의 비밀 기술이 쓰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잉카에 의해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천, 수만 년 전에 이미 지어진 작품이었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 알프레드 아이작 미들스턴은 남들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진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아마존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깊은 오지 탐험이나 사나운 원주민 부족과의 만남도 거리지 않았죠.
180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탐험 붐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에 미들스턴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최후의 오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수마트라 섬이었는데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섬인 수마트라는 굉장히 매혹적인 탐험지였습니다. 아직 문명에 꼽히지 않은 곳이었으며 인류의 발길이 채 닿지 않은 광대한 정글이 빽빽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죠. 미들스턴은 이것을 즉시 실행으로 옮겼고 홀로 수마트라 섬으로 가 정글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탐문 조사를 하던 그는 롬누르라는 호수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원주민들이 이 호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끈질긴 현지 조사 끝에 롬누르 호수 어딘가 돌리투라는 이름을 가진 잃어버린 도시로 향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들스턴은 이것이 단순한 지역 전설인지 아니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민담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돌리투를 찾아 나서기 위한 탐험을 계획하였죠. 하지만 알려진 그의 소식은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롬누르 호수에서 고대 도시로 향하는 길을 찾겠다고 한 미들스턴이 탐험을 출발하고서 그대로 실종되어 버린 것인데요. 이후 미들스턴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탐험가가 그러했듯 무리한 탐험을 강행하다가 대자연 속에 묻혀버린 비운의 인물 중 하나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미국 정부 산하의 최대 박물관 센터 스미소니언의 고고학 저널에 놀라운 내용이 실립니다. 탐험가 존 모리스의 친구인 아서 코난 도일의 전 조수가 최근 놀라운 문서를 공개했다. 알프레드 아이작 미들스턴이라는 탐험가의 탐사 일지가 담긴 이것은 영국 영사관이 극비리에 보관하던 것으로 수신자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도일의 전 조수에게 전달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미들스턴은 돌리투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도시를 실제로 발견했으며 금으로 된 조각상 등을 발견해 정글 어딘가에 묻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실체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마을로 돌아온 미들스턴은 존 하그리부스라는 남자와 함께 2차 원정대를 꾸려 다시 정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탐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들은 롬누르 호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울창한 삼림지대에서 그만 길을 잃거나 원주민에게 습격을 당해 그대로 실종 혹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사실은 곧장 학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일의 전 조수가 공개했다는 문서와 스미소니언 저널의 발표 자리에 실질적인 증거로 보이는 듯한 사진, 일지 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것이 그저 호사가들의 재미를 위해 탄생한 흥미거리, 즉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주류학계 역시 그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것이 그저 이야기일 것이라 일축하였죠. 그렇게 알프레드 아이작 미들스턴의 기묘한 탐험 이야기는 잠시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놀라운 사진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말이죠. 미들스턴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잊혀질 때쯤 인터넷을 통해 몇 장의 사진들이 공유됩니다. 이것이 최초로 공개된 루트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익명의 투고자가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폭로하였다고 알려진 이 사진들은 삽시간에 전 세계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갔죠. 사진들은 미들스턴이 실종되기 전 돌리투 마을에서 찍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진으로 찍어 남긴 잃어버린 도시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원시 문명에 가까운 일반적인 정글 원주민들의 모습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띠는 기이한 형태의 가옥들, 종류를 파악할 수 없는 기괴한 동물들, UFO와 비슷해 보이는 구조물 등 현대의 관점으로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건물 양식과 생물종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는 돌리투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스케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마을, 부족의 개념을 넘어선 거대한 문명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아쉬운 것은 해당 사진들 또한 정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미들스턴이 찍은 돌리투의 사진 중 일부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해줄 실질적인 증거는 부족한 셈이죠. 이야기들은 이후 리얼 알프레드 아이작 미들스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모두 날조된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스미소니언 측 탐험 일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영국 영사관 측의 공식적인 성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와 사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근인 2021년 10월 22일 영국의 공신력 있는 일간지 가디언에 놀라운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수마트라 섬의 무시강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값어치를 가진 보석과 금 세공품들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야간 잠수 부위를 하는 현지 어부들에게 발견된 보물의 양과 종류는 엄청났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바트의 전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놀라운 보물들은 수마트라에 존재했던 옛 고대 도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마트라의 강에서 발견된 금과 보석들, 이것을 세공한 옛 고대 도시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미들스턴이 발견했다는 돌리투와 어떠한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들스턴은 시간 속에 사라져버린 옛 신화 속 도시를 발견해내고 남은 여생을 정글 속에 남아 보냈던 것은 아닐까. 수마트라의 정글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잃어버린 도시 돌리투. 그 진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두 산 사이 협곡으로 들어가면 흰 빛으로 가득 찬 도시가 나온다. 검은 거인이 도시로 가는 입구 앞을 지키고 있으며 그 옆에는 낯선 모습의 새 조각상들이 잔뜩 늘어서 있다. 도시 안에는 흰색 빛의 호화로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길에는 야자수가 가득하다. 맑은 빛의 샘이 도시에 가득 흐르니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물에서 놀거나 몸을 씻고는 한다. 나를 극진히 살펴주는 듯 했으나 도통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1481년 리비아의 벵가지, 에미르의 낙타 몰입군 중 한 명이었던 하미드 킬라가 엉망이 된 차림새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수아가 돌아오자 놀란 에미르는 그를 불러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죠. 하미르는 천천히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떠돌던 중 신비롭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보았으며 그곳에는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한 비밀스러운 도시가 존재한다고 말이죠. 20세기 초 이집트와 리비아 일대의 사막은 모래로 뒤덮인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잦은 모래 폭풍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오랜 탐사를 이어가기 어려웠기에 사막의 개척과 수색에 무리가 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탐험가들은 수백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넓은 사막을 헤매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의 오아시스 제르주라를 찾기 위해서였죠. 잃어버린 오아시스, 흰빛의 도시라고 불리는 전설 속 제르주라에 대한 언급은 13세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인도 케랄라주 파얌 지역의 관료 알 나불씨가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서의 원문이나 내용은 현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최초 언급을 시작으로 제르주라는 이후에 다양한 국가, 문헌에 등장합니다. 옛 모험가들의 지침서라고 불렸던 키타브 알-크누주에도 제르주라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요. 키타브 알-크누주는 이집트의 숨겨진 보물과 전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둔 저자와 연대가 불명의 중세 문헌입니다. 이 신비로운 가이드북에는 어떻게 비밀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에 대해 적혀 있죠. 제르주라를 찾기 위해서 야자나무와 덩굴 그리고 흐르는 강을 쫓아 따라가라. 거대한 두 언덕 사이 서쪽으로 열리는 또 다른 계곡을 만날 때까지 물을 따라 걸어라. 계속해서 걷다 보면 제르주라의 입구가 보일 것이며 굳건히 닫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검은 거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 옆에 조각되어 있는 새의 부리에 손을 뻗어 열쇠를 꺼내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곳엔 이전에 본 적 없는 막대한 황금과 영면을 취하고 있는 왕족의 무덤들이 있다. 사하라 사막 어딘가 위치한 수백 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전설 속 도시. 이러한 기록들을 접하고 큰 흥미를 느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항해사이자 사막 탐험가였던 라슬로 알마시였는데요. 이 놀라운 유적에 매료된 그는 직접 제르주라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1932년 알마시는 제르주라를 찾기 위한 원정대를 꾸려 본격적인 사막 탐험에 나섭니다. 원정대에는 영국의 왕립 공군 장교이자 제1차 세계대전의 공중전 영웅 휴버트 존스, 포병 장교 출신의 전문 측량사 팻 클레이튼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이집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가드너 윌킨스가 1835년 남겨둔 제르주라에 대한 묘사를 토대로 위치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라프라와 바야리아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에서 서쪽으로 5일 동안 걸으면 야자샘과 세 개의 비옥한 계곡 그리고 백색빛의 유적들로 가득한 도시가 나온다. 그들은 자동차에 정찰용 비행기까지 활용하여 사막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참을 돌던 그들은 남서부 구석에 자리한 길프 케비르 고원에서 녹색 초목이 있는 계곡 두 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형태는 고문원에서 설명하는 제르주라로 향하는 길목과 매우 유사해 보였죠. 알마시와 원정대는 머지않아 전설 속 고대 도시 제르주라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상으로 내려온 뒤 계곡을 따라 이동하려 했는데요. 예정보다 길어진 수색으로 인해 물자와 연료가 모두 소진되었고 결국 탐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첫 번째 여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알마시는 좌절하지 않았고 다음해인 1933년 원정대를 다시 꾸려 제르주라를 찾기 위한 2차 여정을 떠납니다. 그 사이 알마시의 1차 탐험은 어느 정도의 유명세와 관심을 얻었고 당시 이집트 술탄의 아들이었던 카멜 엘딘의 후세인 왕자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죠. 탐험에는 이전에 참여하였던 휴버트 존스가 재차 비행 임무를 맡았으며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여 몇몇 국가의 여행 작가와 사진 기사들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발견했던 길프 케비르 고원 사이의 계곡으로 향했는데요. 주변을 수색하던 원정대는 인근의 동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굴 벽과 천장에 잔뜩 새겨진 암각화였는데요. 이는 오래전 이곳에 사람이 살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죠. 암각화에는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알마시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2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인간 암각화였습니다. 그는 이 그림이 제르주라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던 거인에 대한 묘사라 확신했죠. 주술을 행하는 모습 또한 더 크고 거대한 존재에 대한 숭배의식의 일환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동굴벽에 있는 암각화만으로는 이것이 제르주라를 묘사한 것이라는 역사적인 증빙과 확신을 주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알마시와 원정대는 약 300km가 넘는 사막을 수색하며 추가적인 유적과 기록들을 찾아내려 했는데요. 제르주라를 전설 속에서 현실로 데려올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죠. 그렇게 라슬로 알마시의 2차 원정은 소규모의 성과만 올린 채 오아시스를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1939년 알마시는 제르주라의 추적과 탐험 이야기를 담은 채 미지의 사하라를 출간합니다. 책에는 당시 원정대가 수색했던 곳의 실제 위치와 지명,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후에 많은 탐험가들에게 실제 지침서로 쓰이기도 했으나 제르주라는 현재까지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들이 찾아 헤맨 잃어버린 오아시스 제르주라. 하지만 도시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그 어떠한 실체도 발견되지 않은 불가사의한 고대 도시. 이로 인해 일부 고고학 전문가들은 제르주라가 존재했다는 것은 전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몇몇 학자들은 제르주라는 이미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리비아의 키레나이카에 존재하는 쿠프라 오아시스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연관성으로 쿠프라가 가지고 있는 고대 어원의 의미에 대해 덧붙입니다. 쿠프라는 고대 아랍어로 진실을 숨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바로 전설 속 제르주라에 대한 비밀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실제로 1879년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였던 게르하르트 롤프스가 남긴 쿠프라 오아시스의 목판화를 살펴보면 흰색의 거대한 건물들이 묘사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쿠프라는 옛날부터 야자수가 많기로 유명한 오아시스이기도 했죠. 제르주라는 어쩌면 쿠프라 오아시스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제르주라는 여전히 이집트 유일의 미발견 오아시스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검은 거인들이 지키는 백색의 도시, 흰 새들의 오아시스라고 불렸던 고대 도시는 실존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했던 걸까요? 광활한 사하라 사막 속에 묻혀있는 전설의 도시 제르주라.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6년 독일 북동부에 위치한 톨렌스 계곡. 유적지 보존 작업을 하던 자원봉사자가 강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가파른 뚝을 뚫고 튀어나와 있는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팔뚝뼈였는데요. 뼈의 한쪽 끝에는 예리한 부싯돌 화살촉도 박혀 있었죠. 심상치 않은 유해임을 직감한 그는 이것을 학회 측에 보고하였고 이에 곧바로 고고학 탐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굴을 시작한 학자들은 큰 충격과 함께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놀라운 발견이다. 3km 길이의 계곡에서는 말 그대로 온갖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곤봉, 창, 칼, 활과 화살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부터 의류와 장식품, 군마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뼈, 그리고 수백 구가 넘어가는 인간의 유해들까지 말이죠. 그들은 20대에서 40대의 나이를 가진 대규모 집단이었으며 남성들이 줄을 이루었으나 간간히 여성이나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찰되는 특징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군대가 이 계곡을 중심으로 큰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하였는데요. 발견된 군사 무기들과 유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투에 참여하였던 인원은 최대 5,000명 정도로 추산되었죠. 고고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벌였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으로 밝혀진 전쟁의 시기는 기원전 13세기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300년 전의 시기이죠. 13세기에 북, 중앙 유럽은 인구 밀도가 극도로 낮아 소규모의 청동기 문명만 산발적으로 자생하였다는 것이 그간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발견된 몇 가지의 유물 정도로만 그 역사를 추측할 뿐이었는데요. 고대 유럽사를 연구한 학자들 또한 당시 이 땅은 여타 다른 대륙들에 비해 문명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을 것이라고 평하고는 했죠. 그랬던 고대 유럽에서 수십 명 단위도 아닌 최대 5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학계의 기존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던 학자들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해들은 대부분 활이나 칼 등으로 치명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중에는 전투에 참여하기 훨씬 이전에 남은 자연 치유된 전투 상흔을 가진 이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족 간의 전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죠. 또한 계곡 인근에서는 120m 길이의 다리로 보이는 인공물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연대 측정 결과 해당 다리는 전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그보다 500년쯤 전에 건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고대 문명이 400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천년 역사를 이룩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발견된 것들을 토대로 그려본 그들의 전투는 매우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톨렌스 계곡에 당도한 두 군대는 서로에게 곧장 진격하여 백병전을 벌입니다. 몽둥이와 창, 칼을 휘둘러 서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우두머리지게 있는 이들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화살을 쏘기도 했죠. 그들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휘두른 칼 한 번에 팔다리가 썰려나가고 쏜 화살은 먼 거리를 날았음에도 두개골을 꿰뚫고 박힐 정도였습니다. 격렬히 맞서 싸운 두 군대, 5천여 명의 고대인은 전투에 특화된 전사들이 분명했죠. 죽은 이들의 시체는 늪지대의 계곡을 가득 채우고 이 중 하나는 물속 깊이 가라앉아 3300년 후 현대인에게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전투에 승리한 군대는 계곡을 돌아다니며 확인 사살을 위해 죽은 적들의 가슴을 칼로 한 번 더 찌릅니다. 말을 탄 수장들은 도망치는 이들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죠. 이날 전투로 인해 양측 합하여 10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승리자들은 노예품을 챙겨 돌아갑니다. 이 하룻밤의 전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척박한 땅일 것이라 여겼던 북중앙 유럽에 대규모의 서해 조직이 있었다는 것과 말을 탄 이들을 우두머리로 그 아래 전투원들을 추리고 배치하였던 확실한 지휘체계,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을 움직이고 먹이고 훈련하였던 조직화까지 현장을 찾은 모든 학자들은 당시 이와 같은 전투를 계획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톨렌스 계곡 전투라 이름 붙은 이 사건은 되찾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기존에 알려진 유럽 전쟁 역사를 한참 앞당겼는데요. 독일의 고고학자인 토마스 테르베르거는 이것이 유럽 최초의 전장이며 청동기 시대에 벌어진 가장 크고 잔인한 전투라고 말하였죠. 학자들은 이들이 어디서 기원하였으며 무슨 이유로 인해 전투를 벌인 것인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한 그룹은 해당 지역의 현지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한 그룹의 정체가 불명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럽 어딘가에서 오로지 전투를 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해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측되었죠. 그 이유에 대한 가설은 대규모 이주, 약탈, 부족 간의 원한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는데요. 신빙성 높은 가설로는 당시 유럽의 각기 떨어진 지역에 형성된 두 개의 주요 동맹이 있었고 전쟁 발발의 기운이 보이자 각각의 동맹국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었죠. 몇몇 학자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도적대가 현지인들을 습격하여 일방적으로 학살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로 그치고 말았죠. 톨렌스 계곡 전투의 수많은 의혹들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 계곡이기도 하고 그 연대도 너무 오래되어 발굴 작업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0% 정도만 발굴되었다고 하죠. 과연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대규모의 인원을 모아 전투를 했던 걸까요? 발굴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전투 현장 안에 그 고대 비밀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86년 8월 16일 과테말라의 변호사였던 오스카 라파엘 파딜라 라라는 우편을 통해 이상한 사진을 하나 전달받습니다. 오스카는 평소 초자연 현상이나 고대 유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지식인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거나 제보를 받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석상의 머리로 추정되는 것이 찍혀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자동차와 비교해 보아도 크기가 꽤나 컸죠. 사진이 찍힌 곳은 울창한 정글 한복판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뒷장에 적힌 1950년이라는 글자를 통해 촬영된 날짜만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죠. 오스카는 곧장 사진을 발송한 이를 추적해 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진의 주인은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스카는 사진의 설명을 덧대어 고대 문명 학술지인 에이션트 스카이지에 짧은 글을 기고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과테말라 정글 속 기이한 석상의 정체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90년 이를 접한 프랑스의 고고학 전문가 데이비드 해처 차일드레스는 사진 속 석상에 흥미를 느낍니다. 석상은 중앙아메리카에 번영한 문명 중 그 어느 것과도 닮아있지 않았으며 발견된 지역, 이목구비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고대 문명의 흔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과테말라로 이동하여 오스카와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스카는 지난 4년간 홀로 석상을 추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987년 사진에 대한 흥미를 지울 수 없었던 오스카는 본업도 잊은 채 사진 속 석상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발송한 이가 1950년대 해당 부지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석상이 발견되었다는 과테말라 남부의 마을 라 데모크라시아로 향했는데요.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만나기 위해 마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기슭까지 들어간 오스카는 그곳에서 현 토지주 비에너르를 만나게 되죠. 오스카가 석상 사진을 보여주자 비에너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 오스카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그를 따라간 오스카는 이내 곧 실망하고 말았는데요. 깊숙한 정글 속에서 다시 찾은 석상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나 있었기 때문이죠. 비에너르는 반군들이 표적 연습으로 사용한 탓에 코가 전부 날아갔고 유적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스카에게 자신과 동행하여 그곳을 다시 방문해 준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글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던 위험지역이었고 오스카는 안내를 거부하죠. 결국 2차 탐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데이비드는 자국으로 돌아와서도 해당 유적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계에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오스카의 미들네임을 따 파딜라의 머리라고 이름 붙은 석상은 다시금 학계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석상이 실제라는 전제하에 발견 지역이 과테말라인 점, 석상의 머리만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올맥 문명의 유적일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죠. 올맥은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문명이기도 한 3000년 전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후대의 마야, 아즈텍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올맥 문명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옛 문헌 기록도 작은 도자기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거대한 석두상이었죠. 최대 무게 50톤에 달하는 이 돌로 된 머리 조각상들은 그 재료의 기원, 이동 방법, 세공 기술 등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과테말라의 숲에서 발견된 파딜라의 머리 또한 올맥 문명의 흔적일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실제로 올맥의 석두상들은 유적지 발생지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도 간혹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올맥 문명의 탄생지는 현 멕시코로 과테말라와 같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설에 다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죠. 하지만 데이비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스카는 자신이 직접 보고 측정한 머리의 높이가 6m에 달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올맥의 석두상들은 크기가 2m 전후였는데요. 가장 큰 것이라고 하여도 3.4m 정도였죠. 파딜라의 머리는 같은 문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들며 석상이 머리뿐 아니라 몸체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크기는 이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또한 올맥의 석도상에 당시 원주민들의 얼굴을 표현한 것과 달리 파딜라의 머리는 전형적인 백인의 얼굴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데이비드는 파딜라의 머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의 흔적, 어쩌면 초고대 문명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와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는 학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고고학자인 파슨 리는 파딜라의 머리는 고대 유적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도는 소문을 토대로 이것은 1936년 농장주가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만든 예술품이라고 주장하였죠. 부드러운 화산 부석으로 만들었기에 세세한 세공이 가능했고 정글의 습한 기후와 화산암의 다공성 특성이 더해져 자연과 금방 어우러질 수 있었으며 이에 수십 년 만에 굉장히 오래된 고대 유적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건데요. 파스는 1970년대 해당 지역 인근을 방문하였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다며 파딜라의 머리가 고대인이 아닌 현대인의 얼굴 특성을 가진 것은 그녀가 현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대 유적을 발견한 농장주가 그 앞에 명판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는 마을 내에 이러한 전설만 전해져 내려올 뿐 석상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은 더 흘렀고 그렇게 2012년 과테말라의 고고학자인 헥터 마자이가 파딜라의 머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남긴 문서 한 건이 공개됩니다. 나는 이 유적에 마야, 나우아틀, 올메 또는 히스패닉 이전 문명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주변 옛 유적지에서 관찰되는 건물들의 스타일인데 이들의 건축 양식은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 과테말라 남부 해안에 거주했던 기존 문명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내 결론은 아직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비범한 문명이 머나먼 과거 과테말라 남부에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은 주류 학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문서는 곧 학계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이후 파딜라의 머리에 대한 것은 추가로 조사되거나 드러난 사실 없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되어 남게 되죠. 과연 과테말라의 깊은 정글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머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튀르키예 남동쪽에 위치한 샨르 르파에서 학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유적지가 발굴됩니다. 약 1만 2천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고대 사원 괴베클리 테페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수메르 문명보다도 5천년 앞서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진 스톤헨지보다도 7천년을 앞서는 연대였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학계가 그간 확립해왔던 역사의 근간을 통째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러나 2008년 우연히 발견된 유적지로 인해 괴베클리 테페가 인류 최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튀르키예의 다르케치트 지역에서 일루스댐 근처를 탐사하던 이들은 오래되어 보이는 유적지를 발견합니다. 해당 지역은 티그리스 강의 상류 쪽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히타이트인, 아시리아인, 로마인 등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었는데요. 유적지에는 규칙적으로 쌓여있는 암석들과 거대한 기둥 형태의 돌들이 있었으며 전체적인 규모는 2.5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학자들은 유적지에 다양한 문명과 사회가 존재했던 만큼 이곳이 거대한 공동체의 흔적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2012년 첫 조사를 시작한 마르딘 박물관 팀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의 연구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하는데요.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된 2017년 마드린 아르투쿨루 대학의 에르굴 코다시 박사 연구팀이 본쿠쿨루 탈라라는 유적지명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표합니다. 바로 튀르키예 남동부의 이 고고학 유적지가 괴베클리 테페보다 최소 1000년을 앞서는 인류의 시초 문명이라는 것이었죠. 코다시 박사는 이곳에 지어진 건물들은 가장 최근의 것이 10,000년 전이며 가장 오래된 건물은 약 13,000년 전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류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들은 본쿠쿨루 탈라 전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으로 인류 최초의 집단 형성기 역시 그쯤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쿠쿨루 탈라의 가장 오래된 건축 유적은 그보다 최소 100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수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기준을 농경과 건축, 그리고 종교의 등장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쿠쿨루 탈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코다시 박사는 본쿠쿨루 탈라의 공간들은 크게 3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거주하던 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공간,
물건과 식품 저장을 위한 저장고, 그리고 용도 불명의 거대한 공동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코다시 박사는 해당 공간의 존재와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본 쿠쿨로탈라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코다시 박사는 이곳이 거주지로서도 저장고로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공동 공간은 약 7m 높이를 가진 거대한 건물이었을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공간이 거주용 집터 사이, 집들이 모여 바라보는 점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형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 공간은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각 꼭지점 인근에 기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 기둥이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는 신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이하게도 본 쿠쿨로탈라의 공동 공간은 신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숭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상징이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나 더 시선을 끌었던 것은 이곳이 한 세기에 지어진 건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슷한 크기, 특징이 있는 건물들을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겹치듯 덧씌워 건설해 놓았다는 것이었죠. 덧씌운 건물의 형태는 최대 3개로 추측되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특이점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초가 되는 문명이 공동 공간을 만들었고 이후에 세대와 문명을 거치며 시간이 흘러도 그 의미와 공간이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 보수해 왔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덧씌워지기 전 최초로 지어진 건물의 연대가 기원전 만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한 발견에 대해 누군가는 전혀 다른 문명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한 공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정한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숭배하던 곳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무언가를 만나거나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지점이 본 쿠쿨로탈라의 공동 공간이었기에 수천 년을 흐르도록 이를 계승하고 지켜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일종의 금기나 제약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1만 년도 더 전부터 수천 년을 숭배해온 대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본 쿠쿨로탈라에서 발견되는 2만 개 이상의 구슬들이었습니다. 본 쿠쿨로탈라라는 이름은 현지어로 구슬이 많은 곳을 뜻하는데요.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근처를 확인해보면 반짝이는 구슬들이 항상 땅 위에 굴러다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었고 이에 해당 지역은 구슬 들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곳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공작석, 흑요석과 같은 매끄러운 암석을 세공해 만든 구슬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줄에 투박하게 잘라 엮어둔 형태도 있었지만 가공을 거쳐 귀걸이 등의 형태로 만들어둔 것들도 있었는데요. 장식품들은 전갈이나 뱀, 새, 깃털, 사냥의 뿔 모양 등 동물을 본다는 것이 많았죠.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문명화를 거쳐 다양한 장식품들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암석을 조각한 세공 기술이었습니다. 흑요석은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특징을 가진 까다로운 원석인데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현대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이성을 가진 암석을 신석기 시대로 추측되던 때에 대체 어떤 기술로 깎아놓은 것인지 유추하기조차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죠. 세공품을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도구들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원석을 어떻게 구슬의 형태로 빚어놓은 것인지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구슬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인간의 유골들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누군가 이들을 한 군데에 함께 묻어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본 쿠쿨로탈라의 공동 공간이 네크로폴리스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인류 최초의 공동묘지도 존재했던 걸까요? 본 쿠쿨로탈라는 현재까지도 꾸준한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 본 쿠쿨로탈라와 같은 고대 문명지가 발견될 때마다 인류사는 큰 혼돈을 겪고는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구석기,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전개의 역사는 어쩌면 훨씬 더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우리 이전의 인류, 이전의 문명들의 시작점은 도대체 어디인 걸까요? 그리고 신화로 치부되던 고대 유적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는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고대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